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들은요. 현재 한국 정치판의 가장 거대한 두 개의 폭풍을 다루고 있어요. 네, 하나는 전직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라는 폭풍이고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보수 정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선 투쟁이라는 또 다른 폭풍이죠. 이 두 폭풍이 지금 한 지점에서 만나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려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맞아요. 이 두 사건을 그냥 별개의 뉴스 헤드라인으로 보면 본질을 놓치기 쉬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서사다. 네, 한국 보수 진영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 더 나아가서 국가 전체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분기점이죠. 그렇군요. 오늘 저희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단순히 사건의 표면을 훑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각 세력의 진짜 전략과 논리가 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법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풍, 계엄령 논란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정말 단순하더라고요. 네, 단 하나의 명령을 두고 양쪽의 기억이 완전히 엇갈리는 거예요. 한쪽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시였다. 다른 쪽은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내란 시도였다. 이렇게요. 그렇죠. 모든 게 그 명령의 실체를 밝히는 데 달려 있어요.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정 증언이 핵심 근거입니다. 네, 그 증언이요. 그는 당시 국회 상황을 TV로 지켜보는데 이건 정말 큰일 나겠다.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특전 사령관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그 지시 내용이 우리 요원들도 위험하니 빼고 저기 뒤엉켜 충돌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좀 빼내라 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위대와 위원들 양쪽을 모두 분리시켜서 더 큰 불상사를 막으려 했다는 일종의 질서 유지 차원의 명령이었다. 이 말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심지어 김 전 장관은 임무 수행을 못해도 좋으니 국민 안전은 확실히 지켜라. 이게 대통령의 제1지침이었다고 법정에서 거듭 강조했어요. 이게 바로 방어 논리의 핵심 축입니다. 국민 보호라는 대의명분이죠. 그런데 이 주장의 정면으로 맞서는 완전히 다른 버전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고발 측의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네, 180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이 받은 명령이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라는 아주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지시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다 끌어내라. 네, 여기에는 국민 안전이나 질서 유지 같은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죠. 목표가 명확하게 국회의원으로 특정되니까요. 그렇네요. 이건 계엄령의 목적이 국민 보호가 아니라 국회 기능 마비를 노린 정치적 탄압, 즉 내란이었음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증언인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진실 게임이네요. 결국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건데 여기서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증언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지죠. 맞아요. 처음엔 이게 결정타가 될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고요. 형에게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이건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내가 내 선에서 묵살했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렇죠. 스스로 불이한 명령에 저항한 영웅적인 모습을 연출한 거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변호인의 반대 신문 과정에서 이 영웅서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진진했는데 마치 법정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가요? 이하상 변호사의 질문이 정말 날카로웠어요. 그는 조 청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좋습니다. 국가 원수에게 직접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중대한 지시를 받으셨다고요. 그럼 지휘관으로서 가장 먼저 뭘 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하죠? 현장 상황부터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말 의원들이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 현장 경찰 병력은 어느 정도인지 최소한의 정보는 확인해야 명령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절차죠. 보고도 없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그런데 조 청장의 대답이 뭐였죠? 놀랍게도 상황 파악을 하지 않았다고 시인했어요. 네, 안 했다고요? 단 한 통의 전화도 무전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그 순간 법정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해요. 변호인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국가원수의 중대한 명령을 받고도 기본적인 상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지휘관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 행동하지 않음이야말로 애초에 그런 명령 자체가 없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와, 자신의 영웅적인 항명 스토리가 역설적으로 자신의 증언 전체를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되어버린 겁니다. 와, 정말 논리적인 함정이네요.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말을 부정하게 된 셈이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엇갈리는 증언들, 특히 조 청장이나 곽 전 사령관의 증언 뒤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단순한 기억의 착오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치적인 사안이잖아요. 자료들은 이것이 단순한 오해를 넘어 계엄령을 내란으로 규정하려는 치밀한 정치적 프레임 전략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아, 프레임 전략? 왜 하필 내란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냐면 이게 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명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든 국민 보호가 아닌 국회 침탈이라는 그림을 만들어야 했던 거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군 지휘관들이 줄줄이 파면된 것과 달리 혼자 해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고 구속도 피했다는 점을 들어서요. 야당 측과의 어떤 거래나 회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정 안의 싸움이 이렇게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법정 다툼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 이 자료들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법정 안의 총성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크게 당 내부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바로 국민의힘 내부의 노선투쟁이죠. 네, 법정 밖에서는 또 다른 전쟁, 이른바 집안 싸움이 한창입니다. 여기서 두 개의 거대한 목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두 개의 목소리요? 첫 번째는 통합론입니다. 이 흐름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아, 이명박 전 대통령? 그는 최근에 지금은 통합이 필요한 때라며 당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같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지금 당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인물까지 모두 껴안고 가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겉으로 듣기에는 아주 합리적인 제안 같아요. 세력을 키우려면 사람을 모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현재 당권을 쥔 장동혁 대표 측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 같더군요. 네. 자강론이라고 불리던데 입장이 아주 단호해요. 맞아요.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걸림돌이 제거돼야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돼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하는 덧셈의 정치와는 정반대죠. 이쪽은 오히려 뺄셈의 정치를 먼저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무작정 사람만 모으는 통합은 허상이고 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내부의 힘을 기르는 자강이 선행되어야만 의미 있는 통합도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통합론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과거 보수가 실패했던 길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는 날선 지적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분석하고 있죠. 이 전 대통령의 실용정부 노선을 복귀해보면 뚜렷한 이념적 기준 없이 좌우를 아우르려다 보니까 오히려 좌파의 이념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는 평가가 많아요. 자료에 아주 상징적인 일화가 하나 나오는데 광우병 사태로 지지율이 폭락했을 때 이 전 대통령이 참모들과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치미스를 불렀다는 겁니다. 아, 그 유명한 일화. 네. 본인은 소통의 제스처라고 생각했겠지만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 장면을 이념적 깊이 없이 감성에만 호소하는 나이브한 접근의 상징처럼 기억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런 노선이 보수 진영 전체를 약화시켰고 두 명의 보수 대통령이 구속되는 비극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언이 미래를 위한 비전이 아니라 실패했던 과거 철학의 재탕으로 들릴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그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거의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던데요. 모든 정황과 맥락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가리키고 있어요. 역시. 그가 비판받는 핵심 이유는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고 탄핵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입니다. 아, 배신자 프레임? 자료에 따르면 장 대표를 위시한 주류 세력에게 한 전 위원장의 존재는 단순한 의견 차이나 경쟁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의 정체성을 흔들고 에너지를 갉아먹는 정치적 종양 또는 마이너스 에너지로 인식되는 분위기입니다. 종양. 그렇기 때문에 이 종양을 먼저 도려내지 않고서는 건강한 통합도 당의 미래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폭풍을 합쳐보죠.
법정에서의 진실 공방과 당 내부의 권력 투쟁, 전혀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 같은데 자료들은 이 둘이 사실상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 둘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아요. 동전의 양면이죠. 아, 현재 당내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노선 투쟁이지만 그 본질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판별하는 대리전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요. 대리전이다. 네, 여기서 계엄령 재판의 결과가 아주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재판 결과가 당내 권력 투쟁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만약 계엄령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승소하거나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의 적을 제거하고 자강해야 한다고 외쳤던 장동혁 대표의 강경 노선은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아, 명분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거봐라, 우리의 투쟁은 정당했다. 우리는 억울하게 공격받는 대통령을 지켰고 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웠다는 강력한 명분을 손에 쥐게 되는 거죠. 이걸 동력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걸림돌을 정리하는 작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이 모든 동력이 순식간에 사라지겠군요. 완전히 역풍을 맞게 되죠. 강경 노선은 무리하게 전직 대통령을 감싸다가 당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거고 당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러면 그럼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어떤 목소리가 힘을 얻을까요?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했던 일단 다 잊고 뭉치자 하는 통합론이 대안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커요. 즉, 외부의 사법 리스크가 당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할 내부 갈등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전략적 역설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외부의 공격,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엄청난 공세에 맞서려면 당장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방어해야 할 것 같은데 네, 그게 상식이죠. 오히려 내부에서는 진정한 단결을 위해서는 먼저 배신자를 솎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것. 이 딜레마가 현재 보수 진영이 처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핵심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외부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즉각적인 통합이 절실한 동시에 그 통합이 배신자와 함께하는 무의미한 통합이 되지 않게 하려면 내부 정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딜레마. 네. 현 지도부는 이 딜레마 앞에서 명확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요. 단기적인 분열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더 강하고 순수한 조직을 만드는 길을 택한 거죠. 이건 엄청난 정치적 도박입니다. 결국 과거의 진실을 가리는 법적 투쟁과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념 투쟁이 한 지점에서 만나 서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한국 보수 정치 전체가 거대한 용광로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의 결과는 단순히 한 정당의 권력 구도로 넘어 앞으로 수년간 한국 정치의 안정성과 방향성 자체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네. 이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현 지도부가 내린 선자강, 후 통합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자멸의 길이 될지가 향후 전국의 향방을 가늠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한 조직이 외부의 위협에 맞서 내부의 불승분자를 제거하며 정체성을 강화하려고 할 때 그 자강은 과연 언제까지 조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까요? 그리고 어느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그 단단함이 외부와의 소통을 막고 스스로를 고립시켜 파멸로 이끄는 격이 될 수 있을까요? 선명성과 확장성 사이의 아슬아슬한 외출타기, 그 끝이 어디일지 함께 지켜볼 일입니다.